제일 많이 틀리는 선수 누구야? 제일 뻔뻔하게 맨날 신청하라고 하는데 많이 틀리는 선수. 저요. 근데 저 진짜 안 나거든요? 근데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도 하고 그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의 박진호입니다. 루키더 바스켓의 시즌 리뷰 프로그램 WKBL 2020-21 시즌 리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패널로 이번 시즌 내내 여자농구 경기를 정말 열심히 취재했지만 그닥 실속은 없었던 원석영 기자, 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 원석현입니다. 그리고 여자농구 해설위원으로 이번 시즌에도 활약을 해줬고요. 플레이오프부터는 김은혜 위원이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독점으로 해설을 중계. 지금 해설만 해가지고 빌딩을 한 채 샀다는 소문이 있는 KBSN 손대범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KBSN 손대범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업셋 우승의 주인공 삼성생명의 주장 배윤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배윤입니다. 배윤 선수, 우리 원석영 기자가 배윤 선수를 두고 삼성생명의 든든한 배도라지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배도라지 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배도라지 차를 준비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그 기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실력에 다룬 기사가 아니고 저의 이름에 대한 기사였잖아요. 별명을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쓰게 되신 건지 저 너무 궁금해서. 그게 제가 처음에 배드리지 네. 멋진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걸 하다가 처음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아, 근데 배도라지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으셨어요? 일단 한잔 하시고. 아, 예. 네. 예. 쓰네. 네. 전체적으로 오늘 구성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배윤 선수. 아니요.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챔프전 우승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1차전 때, 사실 모든 기자분들이 플레이오프 2대 빵은 제가 못 보고 플레이오프 사실 치렀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2대 빵을 모두가 예상했는데 그게 자극이 돼서 이렇게 악으로 뛴 거냐, 너희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사실 몰랐다. 근데 그때부터 약간 이제 챔프전이 간 이후부터 이제는 또 기자분들이 3대 빵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들이 약간 동정표식으로 3대1, 뭐 아니면 이거는 진짜 완승이다, KB 완승이다, 이렇게 3대 빵으로 이제 많이 올려주시고, 또 제가 박진호 기자님 이제 용인에서 1차전 때 이제 봤는데 눈빛부터 이제 그냥 KB다, 너네는 여기 왜 왔냐, 그냥 상대나 해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경기를 치렀어요. 치르고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정신 잃고, 근데 이제 5차전 때 제가 우승하고 딱 옆에 앉아서 얘기했죠. 1차전부터 박진호 기자님 눈빛이 느껴졌다. 이제 KB가 우승이다. 약간 너네는 그냥 상대로서 그냥 살짝 연극을 약간 하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이셨는지 너무. 근데 1차전 때 저는 기자석 위에 있었고 배윤 선수하고 지근거려서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제 눈빛이 보여요, 코트에서? 그냥 만약 그 체육관에 오셨다면 어차피 KB가 이길 거라 생각하셨잖아요. 내 눈빛을 볼 시간 좀 더 경기에 집중했으면은. 그냥 멀리서 그 아우라부터 KB가 이긴다. 저는 3대1. 그러니까 한 표 주셨네요. 동정.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챔프전은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딱 느낌이 오거든요. 챔프전은 삼성이 좀 이길 것 같다 느낌이 왔는데, 삼성이 밀릴 것 같다? 이길 것 같다고. 근데 3대 빵 하셨다면서요? 느낌이 왔는데 그 플레이오프 딱 끝나고 나서 자극을 받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럼 내가 자극을 좀 더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동기부여. 네. 네, 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모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2020-21 시즌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2019-20 시즌이 조기 종료가 됐고 좀 걱정이 많은 가운데 이번 시즌이 진행됐는데요. 개막 이전부터 변화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선 전력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폐지됐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석 기자. WKBL이 지난해 5월 11일에 이사회에서 외국인 선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2012년에 외국인 제도가 부활했다가 8년 만에 다시 폐지됐는데 좀 걱정을 많이 모았죠. 기대도 많이 모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평균 득점이나 이런 걸 걱정했던 것보다 지난 시즌이 68.9점이었는데 올 시즌 70점으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유기적인 팀플레이야 각 팀의 이제 그런 팀 컬러 같은 게 더 돋보이면서 좀 도드라졌던 시즌이 됐습니다.
손대범 위원은 외국인 선수 없는 시즌 좀 해설하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매 경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선수들이 주체적으로 좀 옮긴다는 게 자체가 좀 바람직해 보였고 지난 시즌에 이제 삼성생명 같은 카이저, 비키바우 이런 선수들이 들락날락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외국 선수 없이 핸디캡을 안고 경기 시작할 때는 왠지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약간 좀 뻔한 승부 같기도 하고 좀 맥이 빠질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그런 게 없으니까 저 재밌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 1라운드 때 신한은행이 매치업 존 쓰고 뭐 네네. 그러면서 좀 다양한 작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일본에 계신 분하고 뭐 중국에 계신 미국 코치분들하고 네네. 카톡을 주고받거나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WKBL은 왜 이렇게 재밌어졌냐 복잡해졌냐 그러는 거예요. 올해부터 외국 선수 안 쓴다 그랬더니 좋겠다 감독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외국 선수들이 뛰면은 쫀 디펜스 새로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안 맞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포기할 때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조직적인 수비가 나올 수 있던 것이 아닌가. 전술의 다양성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재밌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짬으로 이제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수들 베테랑들이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쿼터를 앞선 팀들이 그대로 경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걸 또 뒤집은 팀이 챔피언전의 삼성생명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밌는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 선수 제도 폐지와 관련돼서는 WKBL 현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얘기를 가장 주도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이 또 하필 삼성생명의 임근배 감독님이셨어요. 국내 선수들 뎁스가 삼성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면 삼성이 제일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자 근데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경기를 뛴 선수들이 가장 많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배윤 선수는 어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전 시즌에 용병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저희가 팀이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용병 선수의 부상 때문에 저희 팀 자체가 흔들리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용병 없이 뛰는데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용병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정말 진짜 좋았어요. 너무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1라운드를 딱 치르고 보니까 경기력은 재밌고 이런 작전도 나오고 그때 사실 신한이 1위를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이변도 이렇게 있고 했는데 뛰는 저희 선수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들이 그냥 묵묵하게 그냥 그런 잡아주는 리바운드를 선수들이 다 뛰어서 발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1라운드 끝나고는 정말 와 이거 6라운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은행이랑 경기하기 전에 정은 언니랑 이제 경기 전에 벤치에서 만났는데 이제 은혜 언니가 혜나 어때?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은혜 언니가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리바운드도 해야 되고 걸어줘야 되고 다 많은 거여서 근데 용병이 이제 없이 정규리그 이렇게 치르는 것도 점점 적응을 해가고 있었는데 전 사실 외국인 없이 정규리그를 치렀을 때는 이변은 없었다고 봐요. 용병이 있을 때랑 똑같은 전력의 순위가 나왔다고 보는데 플레이오프나 챔프전에서 이렇게 성적이 뒤바뀌면서 이렇게 외국인 제도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정규리그는 사실 용병이 있을 때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치면서 삼성이 연패를 당하고 최하위로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 선수의 부분만큼 모자라면서 그 연패 당했을 때 배윤 선수가 경기장을 나가다가 마주친 적이 있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배윤 선수가 저희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너 게임을 너무 잘하는데도 안 되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구나 싶었는데 일단은 WKBL은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지가 아니라 중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 선수 제도는 당분간 올 시즌처럼 없이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프로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제도는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봐요. 당분간은. 그러면 배윤 선수 말씀대로 선수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졌는데 근데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국가대표팀에 가서도 그렇고 근데 늘 이제 배윤 선수급 되는 선수들은 다 알아서 잘하잖아요. 또 리바운드 잡고 이제 저연차 선수들 국가대표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런 선수들은 늘 외국 선수랑 뛰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등한시한 면도 있었고 소극적이 되고 보니까 스크린 하나 제대로 못 걸고 감독님들도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두세 시즌 뛰면은 조금 더 선수들이 적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새로운 스타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외국 선수가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코로나가 좀 해소되면은 주기적으로 해외 팀들을 좀 불러서 좀 재밌는 이벤트도 열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교류하면서 다른 나라 농구 문화도 배울 기회를 주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WKBL에 필요한 게 국제 경쟁력이냐 아니면 저변의 확대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저변 확대가 먼저라고 본다면은 외국인 선수 없이 일단은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 경쟁력 위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서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근배 감독님만큼이나 예전부터 기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외국인 제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2년간 열심히 했나 보네요. 예. 예. KBL 챔프전보다 저는 박신자컵이 더 재밌다고 했을 정도로
그 항상 국내 선수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마지막에 위닝샷을 넣고 결승 뭐 블락슛을 하고 그런 장면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 뭐 신한은행이나 삼성생명이나 이런 팀들은 정규리그 로스터가 뭐 16명 뭐 이런 식으로 18명 이렇게까지 뛸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뭐 국제대회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시선도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 리그가 지금 고사하게 생겼는데 그런 걸 먼저 걱정해야 될 때인가? 저는 그런 게 있어서 올 시즌 너무 재밌었습니다. 배윤 선수도 할 게 많지만 외국인 선수 없는 게 리그 전체적인 부분이나 볼 때 좀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제 길게 보거나 하면은 외국인 선수 제도를 잠깐 멈추고 이렇게 뭐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폐지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습을 할 때 그 WNBA 선수의 운동이나 그런 걸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저는 대표팀 항상 나가서 해외 선수들을 만나고 외국 선수들을 만나서 정말 다른 농구도 접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한국에 있는 선수들은 저희 대표팀 경기를 TV로만 보고 해외 선수들이 농구하는 걸 가까이서 볼 수가 없는데 용병 선수들이 이제 팀에 와 있으면 같이 연습도 하고 게다가 용병 선수가 한 명이면 저희랑 상대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장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얘기만 하는 거지 제도의 존속과 중단, 폐지는 저희가 아니라 연맹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요. 네, 연맹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플레이오프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4강에서 3강이 됐다가 이번에는 토너먼트 4강 형태로 바뀌었는데 뭐 올해 4강부터 그렇죠. 옛날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위 팀이 챔프전 가고 3강 제도였고 2, 3위가 빡세게 네. 다시 올라오면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사실 작년 제도였으면은 삼성은 플레이오프를 못했죠. 꿈도 못 꿨죠? 그 사실 그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어요. 저희가 만약에 룰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 플레이오프 무대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던 소중한 플레이오프 경기다. 우리 열심히 후회 없이 하자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오프 때 좀 뭉친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래도 어쨌든 1위 어드밴티지가 좀 없어진 건 1위 팀 입장에서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좀 늘어났다는 게 네. 물론 제가 껌빠이거리긴 하지만 그거 말고 경기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빌딩을 살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됐던 빌딩은 예. 아니고 이 정도 벌었으면 정말 뭐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름 하나 넣어주자. 팬들 입장에서도 좀 이변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경기가 늘어났다는 점도 좀 바람직해 보이고 1위 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2, 3위 빡세게 올라가서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게 좀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점수차도 항상 많이 났었고 챔프전답지 않게.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게 뭐 제도 변화에 좀 영향이 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물론 이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좀 좋았던 면도 있겠지만 4위 팀이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음 시즌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제도 자체가 사실 정규 리그에서 오히려 3위 팀과 4위 팀은 순위가 결정이 돼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1위와 2위는 마지막까지 계속 싸움을 하니까 이 제도가 오히려 1, 2위 팀한테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올 시즌의 특수한 상황이었지 이 플레이오프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게 아니거든요. 2011-12 시즌까지 이 제도로 운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워낙 막강한 팀이긴 했지만 신한은행이 항상 정규리그 1위를 결정짓고 사실상 4위 팀을 결정하다시피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5위, 6위 팀이 빨리 플레이오프가 탈락이 되고 1위, 2팀은 승차 벌어진 상황에서 3, 4위 순위가 고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이런 현상이 매년 벌어지지는 나중에 5, 6년 뒤에 봤을 때 이 제도를 돌아봤을 때 이런 시즌도 있고 저런 시즌도 있는 거다. 이번 시즌의 가장 최고의 변수는 하나원큐였다고 생각해요. 하나원큐가 많은 걸 만들어줬습니다. 솔직히 딱 놓고 보면은 하나원큐가 빨리 플레이오프가 좌절되면서 삼성이 5라운드부터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이 하나원큐가 6라운드에 돌풍으로 우리은행을 물어뜯으면서 KB도 잡았잖아요. 네. 우리은행과 KB가 마지막까지 싸우게 만들었고 그리고 크게 놓고 보면은 하나원큐에서 김단비 선수가 삼성생명에 합류했죠. 김단비 선수의 활약이 플레이오프와 챔프전에 참 빛났습니다. 뭐 우승 상금의 일부는 하나원큐하고 세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생명이 연습 경기 하나원큐랑 많이 하거든요. 임금배 감독님이랑 이훈재 감독님 사이도 좋고 배윤 선수는 오랜만에 상제도를 하면서 경기 수가 늘어났잖아요. 꽉꽉 채워서 게임을 했죠. 8게임을 더 했으니까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4위 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수혜를 봐서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내 팀이 플레이오프로 나갈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갖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3위면 사실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4위까지 저희가 싸울 수 있는 거 한 팀에게라도 더 기회가 가는 거 그리고 1위 팀이 어떻게 보면 1위 팀이 쉬는 것도 좋지만 사실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뭐 정은 언니 부상이 있었고 정규리그 순위 싸움을 하는 끝까지 힘을 뺐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좋은 상황이 왔지만 사실 1위 팀이 4위 팀한테 지는 거 쉽지 않거든요. 4위 팀이 1위 팀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1위 팀 같은 경우는 경기 감각도 이제 하고 이제 한 경기 치르는 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네. 자, 그럼 플레이오프 제도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 시즌의 변화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은 핸드 체킹과 관련돼가지고 심판 판정의 기준에 관해서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비시즌부터 이로 인해서 선수들의 혼동이 올 수 있고 자유투가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원서영 기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핸드 체킹 저는 이제 사실 판정 같은 거에 있어서는 뭐 밖에서 보는 기자도 기자의 시각이겠지만 저 선수들의 시선을 좀 듣고 싶어서 끝까지 라운드마다 좀 많이 물어봤어요. 선수들한테 3단계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비시즌 때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런 게 콜이 많게 불리다가 막상 시즌 시작하니까 조금 덜 되다가 시즌 후반쯤 되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더 안 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배윤 선수 좀 어떠셨어요? 정말 솔직한 허심탄회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룰이 바뀐다고 하고 이제 프로팀끼리 연습 게임이 좀 잡혔어요.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못 나갔는데 BNK랑 첫 게임이 잡혔는데 그때 정말 룰 바뀌자마자 손만 대면 그냥 계속 부는 그런 상황이 아마 2시간 반씩 한 3시간씩 막 경기를 하는 그 연습 게임이었는데 BNK랑 게임하는데 제가 못 뛰는데 제 눈앞에서 진한이 40점을 잡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화가 그러니까 그래도 삼성이잖아요. 저희 팀 골밑을 그렇게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니까 40점을 넣었는데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진짜 근데 그때 기자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저가 뛰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뛰는 걸 보고 싶다고 이제 오셨는데 저는 이제 경기를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와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제 수정을 하셨어요. 박신자 갑자기 수정을 하시고 이제 1라운드를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는 선수고 농구를 하는 입장에서 룰이 바뀌면 저희도 적응하기 쉽지가 않은데 심판분들이 이 룰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그 전에도 잘 분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룰이 바뀌고 나서 이거 어떻게 갑자기 심판분들도 바꿔서 잘 불겠냐는 거예요. 심판분들도 혼동이 오고 저희도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건 안 불었는데 왜 얘는 불어? 약간 이렇게 되면서 좀 혼동이 왔던 것 같은데 사실 정규리그 때는 그 부분에서 좀 힘들었는데 나중 가서는 그냥 사람들 가서 그냥 포기하고 경기에 그냥 집중하자 그냥 이게 더 내가 사는 길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챔프전에 있어서는 좀 정말 정확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핸드 체킹도 핸드 체킹이고 다른 부분에서 좀 되게 정확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연습 경기 때 기억이 나요. 연습 경기 때 배윤 선수가 심판도 기억이 납니다. 박선영 심판한테 저 친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니 나 진짜 이렇게 부르는 거 맞지? 라고 계속 그 반문을 하고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핸드 체킹 룰이 이제는 BNK 감독으로 가셨는데 박정원 본부장이 없는 룰을 만든 건 사실 아니거든요. 피바에 있는 경기 규칙 33조 11항인가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해서 국제대회에서 이 핸드 체킹 관련해서 선수들이 혼동이 올 수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의 향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심판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룰이 바뀌더라도 선수들이 혼동을 하더라도 적응을 하는데 심판이 그걸 끝까지 그 기준을 가져가 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은 선수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단순 터치냐 진짜 친 거냐 그거를 좀 확실하게 구분을 나눴어야 되는데 네네. 어떤 심판들은 단순하게 등에서 그냥 친 건데 그러니까 빨리 가면 민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겹칠까 봐 네. 그런 경우까지도 불어버리니까 경기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기준은 아마 다음 시즌까지도 혼돈의 카오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적응하는 데까지는. 원서영 기자는 심판 훈련도 갔다 왔잖아요. 교육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체력 훈련을 같이 할 때까지만 해도 심판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네 이게 했는데 한 시즌을 치르고 나니까 체력 훈련을 좀 줄여야겠다. 체력 훈련 할 때가 아니고 체력 훈련 줄인다고? 예. 지금 심판분들한테는 약간 그런 체력보다도 심판분들끼리 뭐 야유회를 가가지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하시고 뭐랄까 왜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은 야유회를 안 가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야유회를 가는 죄송합니다. 핸드 체킹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룰이 다른데 심판분들끼리도 서로 달라요. 왜냐면 심판분들이 10몇 분이 계시잖아요. 12분인가 3분인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3분씩 보통 오시잖아요. 연습 경기도. 근데 이렇게 3분씩 하니까 이 조가 돌아가면서 저희는 연습 경기를 또 보는데 그분들끼리도 이제 서로 계속 다른 거예요. 선수들이 이제 다음날 경기 또 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또 다르고 다음 주에 또 다르고 하니까 너무 하는 게 많았죠. 그리고 배현 선수가 그렇게 진한 선수한테 딱 40점 넣고 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부글부글 하는 걸 봤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배현 선수 올해 MVP라고. 처음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원서영 기자가 시즌 초부터 MVP 후보로 배윤 선수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놀라셨어요, 그래서? 네?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이런 지금 뭔가 무시하시죠, 제일 네,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 무슨 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MVP는 박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KB, 네. 그래서 KB라고? 아니, 7관왕이잖아요. 네, 저는 맞췄습니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심판들 체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챔피언전까지 가서도 보면은 저는 어떤 면에서 심판들이 약간 좀 지쳐서 집중이 떨어진 면도 있다고. 두 가지인데 처음에 하나는 약간은 좀 큰 무대다 보니까 이것도 불고 저것도 부담스러워서 좀 아낀 면이 있다. 두 번째는 지쳤다. 왜냐면은 한정된 인원이 계속 챔프전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어쨌든 사람이고 체력이 떨어지고 결정적일 때 좀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실제로도 농구인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체력도 체력이고 커뮤니케이션도 커뮤니케이션이고 다 챙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 문제가 지금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참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우선은 심판들의 좀 처우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WKBL 심판이 지금 15명이 안 되거든요. 한 시즌을 치르는데 무슨 심판이 멸종 위기종 사양노루도 아니고 15명 가지고 정규 리그 때는 대기심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심판 한 명이 보다가 뭐 어디 좀 다친다던가 몸이 안 좋아서 빠지게 되면은 2명으로 프로리그를 운영을 해야 돼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챔프전에는 이제 주요 포인트가 높은 심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챔프전 3, 4, 5차전에 주심 한 분이 3경기를 연달아 다 들어왔어요. 배혜윤 선수도 정말 출전 시간이 많았고 뭐 김한배 선수 많았고 박지 선수 많았지만 그 주심 분도 마지막 3경기 125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연장까지 포함하면서. 네, 그러니까 베스트 컨디션에서 봐도 오심이 나오는 상황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좀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심판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 심판풀이 정 없다고 생각하면은 피바에 요청해서 외국인 심판을 도입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심판 들어오면은 네. 권석현 기자가 지적했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도 심판분들이 이미 김한별 선수하고 영어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한별, 뭐 김소니아 이런 선수들과 영어 연습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이 판정 외에 또 하나 얘기하자면 좀 비디오 판독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전 비디오 판독을 왜 심판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비디오 판독관분이 계신데 비디오 판독관분은 말씀하시는 거랑 영상 틀어주시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아니 무슨 DVD방 주인도 아니고 그 정도는 사실 어느 아르바이트생이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심판이 내가 판정을 내린 다음에 그 판정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판정이 맞았나 틀렸나 내가 왜 그 판정을 했는지 근거를 찾게 되지 객관적으로 보기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비디오 판독이 많아서 타이밍을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좀 이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판정 챌린지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자 농구는 솔직히 승패를 바꿔버릴 수 있을 만한 오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서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NBA 같은 경우는 챌린지 제도가 실제로 이제 지난 시즌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데드볼 상황에서 가능해요. 작전 타임을 불러야 되는데 데드볼 상황에서 경기당 1회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작전 타임이 필요한 이유가 상대가 뭐 속공으로 치고 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챌린지 신청한다고 끊을 수 없으니까. 저는 이게 선수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올 시즌 KBL도 그렇고 WKBL도 그렇고 뭐 비디오 판독이 심판들이 보는 비디오가 늘어나면서 경기 흐름을 끊는다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해서 끊고라도 정확한 판정을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좀 끊어져서 경기 흐름에 방해되는 게 많은지. 터치아웃만 비디오 판독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터치아웃. 전 무조건 봐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해요. 봐야 된다. 네네. 왜냐면 터치아웃은 공격권이기 때문에 전 무조건 봐야 된다고. 일부러 좀 회의하고 싶거나 좀 쉬고 싶어서 부를 때도 요청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 팀은 있는데 저희 팀 진짜 못 맞춰요. 그거 이제는 그냥 포기도 해요. 사실 그냥 하고 해면 돌려봐. 애들 돌려보고 일단 안 되면 가자. 애들 모여보고 다 왔어 안 다 왔어? 애들이 저 다 왔어요. 그럼 가서 수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멈춰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저희는 사실 그게 승률이 좋지가 않은데 근데 억울할 때도 정말 있죠. 진짜 내 손 안 닿았는데 눈앞에서 그렇게 불면 전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일 많이 틀린 선수 누구예요? 제일 뻔뻔하게 맨날 신청하라고 하는데 많이 틀린 선수. 저요. 근데 저 진짜 안 나거든요? 근데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도 하고 그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억울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럼 빨리 그냥 땅을 보고 빨리 가요. 저는 그 올 시즌 그 비디오 판독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삼성이 아니라 신한은행이에요. 김아름 선수가 공 아웃된 다음에 심판한테 안 맞았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심판이 아니라고 하니까 구자단 코치가 일어나더니 아름아! 라고 부르더니 비디오 딱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김아름 선수가 아니 하더니 아 정말 보는 선수 있더라고요. 약간 그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다. 저 심판한테 얘기할 때는 정말 억울했거든요. 근데 코치가 물어보니까 되게 담담하게 내 타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연기력이 절정이다. 그런 예. 경우 몇 번 있었어요. 뻘쭘하게. 꼭 봐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또 하나 저희 WKB에서 궁금한 게 심판분들이 플라핑 경고를 줘요. 네, 그죠. 근데 이 플라핑 경고가 KBL에서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전혀 없다시피 하죠. 차라리 끝나고 나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플랍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 징계를 하는데 경기 중에 플라핑 경고 주는 거에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경고도 틀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정심 오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플라핑이란 건 선수가 고의적으로 심판을 속이고자 한다는 얘기인데 전 이거를 굳이 쓸데없이 계속 불면서 흐름도 바꾸고 선수들도 실효성도 없지만 그거 받으면은 기분은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플라핑 경고 같은 경우에. 저는 플라핑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저희 팀원 중에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선수는 그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고. 네네 그렇게 막 솔직히 막 툭 쳐도 그냥 쓰러져 버려서 뭐 오펜스 파울 없고 이런 사람도 있잖는데 그 선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게 주특기도 아니고 그런 걸 잘할 수도 없는 선수인데 정말 밀어 넘어졌는데 그냥 플라핑. 근데 또 플라핑 경고를 받으면서 경기는 진행돼요. 그게 멈추고 플라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고 있는데 들리기만 하는 거니까 어이가 없고 뛰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네, 이시공호 선수에게 플라핑 경고. 네, 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난 진짜 밀어서 넘어졌고 약간 그런 억울한 부분이고 또 저희 팀에 어떤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수가 이제 수비를 좀 강하게 했는데 이제 살짝의 물론 이제 부딪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정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닌데. 그 선수는 그 정도의 움직임에 그렇게 날아간 선수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정말 날아가 버리면서 오펜스 파울이 나온 거예요. 저희 팀 선수에게. 근데 정말 그게 플라핑인데 이 기준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억울한 약간 시끄러운 데서 중계하다 보면 저는 가끔 시끄러운 데서 무슨 말하는지 안 들리는 거 뭐라고 막 그러는데 중계 중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들리니까 무슨 말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좀 관람에도 방해가 되고 선수들 경기에도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이거 뭐 쫓겨났다가 사후 징계를 하든지 차라리 KBL처럼 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그 플라핑 내용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면서 상습적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여자 농구 선수들 넘어지는 거 그거 남자 농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KBL 애들이 연기를 하는데 여자 선수 진짜 빡게 하거든요. 빡세게 하거든요. 진짜. 사실 여자 선수들의 플라핑은 주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느리자면 여기 맞았는데 얼굴 잡고 누워 있는 거 이 정도지 안 맞았는데 자꾸 눕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장풍 안 날리잖아. 오히려 피를 흘리고 있는데 파울이 안 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좀 플라핑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애매하고 좀 경기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몰입에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 끝나고 하자.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심판과 그리고 판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2020-21 시즌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WKBL이 리그를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오게티,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판정과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올 시즌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구단별 리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